네, 지금까지 한 9번의 강의를 했고요. 저희들 전체 강의로 봤을 때는 한 7분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으셨던 얘기는 미스 반들로이와 루크루비제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두 건축가는 동양의 건축을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변종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서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엑스포들도 있었고 새로운 제품들도 많았죠. 거기다가 또 산업화의 기술까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서 동아시아에 갔을 때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야지만이 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면은 이 두 건축가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유럽에 있는 건축가들이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이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이 아시아 쪽과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 쪽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융합을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이 두 건축가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의 한 명, 그다음에 아시아의 한 명이 이 동서양의 문화의 융합을 이룬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쪽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가 한 명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두 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칸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96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기하학적인 서양의 건축의 특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동양의 도가적인 사상도 보이고, 게다가 이제 유대 민족의 특수한 그런 특별한 민족 문화의 영향도 보이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짬뽕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다 볼 수 있어요. 루이스 칸이 처음에 건축을 활동할 때의 그 당시의 특징을 보시면은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게 반을 쳤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 이런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거의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똑같이 만들어진 상자형의 건축들이 많았죠. 지금도 보시면은 두바이에 가서 보는 건물이나 뉴욕에 가서 보는 건물이나 상하이에 있는 건물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압도한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 그런 걸 좀 염증을 느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대로 된 창조를 하신 분이죠. 제대로 된 창조는 기술적인 도약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적인 것들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주의 양식에 판쳤을 때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게 모더니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orm follow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태가 있으면 그거는 기능이 있을 때 그 형태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능이 없는 공간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립니다. 건축에서.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에서 과거에는 천장고가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의 돔 같은 건축, 그게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데 그런 건축은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팔을 뻗어서 올릴 수 있는 높이가 한 2.5m 정도 될 겁니다. 2.4 이 정도. 그게 딱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면도에 보이는 천정고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건축적인 사고방식을 봤을 때는 2.5m 이상의 빈 공간은 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사실은 그게 크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햇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창문이 빌딩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반대로 이 높이도 같이 높아져야지만이 그 옆으로 창문으로 측창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건축은 벽 중심의 건축이라고 그래서 벽을 세워서 지붕을 받치는데 창문이 길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어진 창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상층부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형광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나와서 등이 쭉 깔리게 되면은 굳이 창문이 높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층간 높이가 3m 이하로 바뀌고요. 걔네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를 들어서 100m 높이의 그 돔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거기는 현재는 형광등을 이용해서 25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20세기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소외된 느낌도 나고 뭔가 감동을 주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루이스 칸은 그런 데 좀 염증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건축에 옛날의 자연광이라고 할 태양의 빛을 같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던 건축가입니다.
근데 자연 채광을 다시 이 일반적인 건물에 갖고 올려다 보니까 건축의 단면의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고민을 했던 거는 자연 채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반사판을 잘 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 뭐 이거는 엑스터 라이브러리의 모습이고요. 엑스터 라이브러리는 이 측면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콘크리트로 X자로 되어 있는 게 반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빛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엑스터 라이브러리의 모습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습인데 보시면은 측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이 X자 이걸 통해서 빛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됐어요. 근데 공간 구성 자체가 과거에 보이는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왼쪽의 사진들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엑스터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는 예일 대학교에 있는 브리티시 아트 뮤지엄이라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딕 성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자형으로 된 브레이싱이 보이고요. 아치가 원형으로 보이죠. 여기도 아치 같은 것들이 원형으로 보이고 여기도 십자로 돼 있고 여기도 뭐 십자 비슷하게 돼 있고 여기 창문이 뚫려 있으면 여기 뚫려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 과거의 서양 건축에서 있었던 기하학적인 공간 체계를 다시 현대 건축에도 갖고 온 게 루이스 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텍사스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뭐같이 보이냐면요. 그 사일로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곡식 창고를 눕혀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건축에서 말하는 볼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치죠. 아치를 된 거를 옆으로 쭉 이동시키면 이제 볼트 구조가 되는데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가장 많이 쓰던 전통적인 구조 양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전통을 재해석을 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키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볼트 구조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참고 사진이 있을 텐데 키스톤 이렇게 아치를 만들게 되면은 어디가 제일 힘을 많이 받게 되냐 하면은 바로 요 정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아치는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아치 부분은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양쪽으로 쓰러지는 걸 서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시옷자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벽돌로 이걸 만들 경우에도 이 부분은 단단한 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키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양식 같은 데 보시면 항상 이게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아치 구조와 볼트 구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 부분을 빼낸 거예요. 킴벨 아트 뮤지엄 사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천창이. 그러니까 아치 구조긴 한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중간에 천창을 뚫어도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시옷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사판에 빛을 반사시켜서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천장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달 표면 같은 그런 천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텍사스의 입사각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위에서부터 보통 남부에 있다 보니까 입사각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면 햇빛은 대부분 다 위에서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창 가운데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부분에 그 키스톤 부분에다가 창문을 뚫은 거고요. 앞에 보셨던 엑스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어요. 보스턴 근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중강진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입사각이 되게 낮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햇빛이 옆에서 들어오니까 측창을 통해서 들어와서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어떤 그 햇빛을 반사판을 만드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의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서양 건축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약간 더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었죠. 그 과정 중에는 새로운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 있는 건축가가 동양에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흡수해가지고 르코르비제나 미스 반델러 같은 융합의 건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문화 유전자를 찾아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미 동양 거 다 섞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었던 문화적 유전자를 과거에서 찾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던 다른 시간대의 유전자를 갖고 와서 현대의 기술과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그건 지리적 발견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저는 독특하다고 보는 거는 아까 보셨던 이 킴벨 아트 뮤지엄의 이 곡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서양의 아치 구조의 곡선은 반원형이 되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적이죠.
근데 이 단면을 보시면은 반원은 아니고요. 약간 희한한 곡선 체계를 가집니다. 이 곡선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원에서 점을 하나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쫙 굴리면은 이렇게 그 원의 원주에 찍혀있던 그 점이 굴러가는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궤적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타원이 이렇다면 얘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이 가지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넣은 거죠. 굴러가는 거를 궤적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아까 뭐 콜더의 모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였던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영화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새로운 예술 형태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저는 이 루이스 칸의 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숨어 있는 그런 곡선이 기하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 칸은 사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과거의 서양의 전통 건축의 문화 유전자를 갖고 오고 가장 현대적인 것들도 갖고 오고 뭐 이런 걸 섞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디자인 중에서 하나 보이는 특징은 유대인 전통 양식기의 어떤 특징들도 보입니다.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이게 그 예일 대학교에 있는 아트 뮤지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땐 평범해요. 이분의 건축의 특징은 밖에서 본 모습은 그냥 별거 없어요.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계단실의 모습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 왼쪽 사진인데요. 이런 동그란 원에 삼각형의 반사판이 들어가 있어요. 예일대학교도 되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측창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얘를 반대로 갖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이렇게 내접한 거는 잘 안 만들거든요. 원형의 삼각형을 내접해서 삽입을 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으로 만든 동그란 원, 여기는 빛이 충만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림자가 만들어진 삼각형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딱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왼쪽에 그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에 있는 계단실 천창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지만, 이거는 이제 솔로몬 아시죠?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만든 문양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좀 독특하죠.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버지인 다윗이 왕국을 설립을 했죠. 어떻게 보면 거의 사울 왕이 그 위에 있고요. 최초의 국가 체계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물려놓은 재산과 이런 걸 통해서 성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왕궁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체계를 만든 왕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점점 어떤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냐면은, 영토 확장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래서 되게 왕비가 부인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비들이 다 궁에 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그 이집트의 공주였는데,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영토가 확장되면서 주변에 있었던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화에. 그래서 만든 솔로몬의 이 문양은 기하학적인 거에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 전통은 최근 들어서는 뭐 근대 와서는 뭐 집시들이 보통 그 약간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어서 막 그 부적 같은 걸 그리는데 쓰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만든 문양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 안에 뭐 삼각형이 내접해 있거나 사각형이 내접해 있거나 이런 형식을 띱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1953년도에 만들어진 필라델피아 시민회관도 똑같고요. 1954년도에 만들어진 아다스 유대인 회관, 그런 것들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루이스 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빈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입니다. 그거는 솔크 연구소라는 거를 보시면 나오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현대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일단 딱 건물 딱 보면 창문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냥 오로지 온통 벽밖에 없고 하늘밖에 없는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념관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생화학 연구소입니다. 소크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소아마비 그 예방 주사를 만드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그걸 다 아마 기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만드신 곳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생화학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그 라호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 연구소를 차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루이스 칸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사막지대에 있는 연구소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자기는 오아시스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 나무를 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과학자들이 쉬고 영감을 얻고 그러기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내가 볼 때는 벤치마킹 했다고 저는 이제 추측되는 건 뭐냐면은 아람브라 궁전의 사자궁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람브라 궁전은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슬람들이 유럽을 정복을 하면서 문화가 넘어갔죠.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는 그런 것들이 섞여서 수학과 기하학과 아라베스크 문양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는 디자인을 했다 말씀드렸던 그 사례인데 여길 가시면은 아람브라 궁전의 가장 큰 특징은 수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연출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천국에 가까운 이미지는 뭐냐면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궁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궁에 가면은 물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막 빗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소리가 나는 그런 분수가 있고 어디 가면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있고 어디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자궁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이 수공간은 독특한 게 이게 수로가 좁고 길게 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아까 보셨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모습이 여기에 이런 수로가 하나 쭉 가요. 그래서 이 샘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쭉 따라가면은 이게 태평양인데 태평양으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됩니다. 마치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뉴턴이 한 말인가요? 자기가 이렇게 그 많은 발견을 하고 나서도 바닷가에서 뭐 소라 하나 주슨 정도에밖에 안 되는 소년 같다 뭐 이런 느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는 이런 지식의 것들이 태평양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시적인 비유도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공간인데 원래 루이스 칸의 교회관은 사실 여기 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 거였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이스 칸이 이제 1965년도에 멕시코 시티를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루이스 바라간이라고 하는 또 멕시코의 유명한 건축가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정원을 되게 소박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분을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이 솔크 연구소로 초대를 해서 크리틱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아시스 같이 숲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딱 드렸는데 그때 그 루이스 바라간이라는 건축가가 칸한테 한 충고가 여기는 나무를 다 없애버려라.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너는 하늘을 너의 건물의 입면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명언이에요. Sky is your facade인가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뷰가 어디냐면은 이 연구소를 들어갈 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딱 여기 서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게 하늘이 딱 이 건물의 파사드가 메인 입면이 딱 되는 그런 경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건물의 모든 창문들은 반대쪽에서 보시면 창문이 다 있거든요. 이게 태평양을 향해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봤을 때는 창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젠 가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도가 정원 같이 아무런 풀도 없고 그냥 바위 몇 개 있었던 드라이 가든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낮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고 멀리 하늘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역시 하늘을 입면으로 가지는 그러한 정원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루이스 칸이 이걸 하기 전에는 거기다 나무를 심고 이걸 저걸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아시스인 이 숲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그걸 지워버렸기 때문에 더 큰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태평양과 하늘을 이 사람의 정원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장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는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루이스 칸이 한 말이 있어요. 루이스 칸이 한 말 중에는 나는 위대한 건물은 잴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디자인 과정에서 잴 수 있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잴 수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량화시킬 수 없는 가치,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디자인할 때에는 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공간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초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표현하려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돌을 깎아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눈에 보이고 물질을 잴 수 있는 그런 건축 재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잴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잴 수 없는 것하고 아까 보셨던 노자의 그 얘기한 이름 없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잴 수 없는 것을 unmeasurable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잴 수 있는 것, measurable하다고 하는 거는 이름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라고 비교를 하면은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형이 하학적인 방식으로 건축을 해서 형이 사학적인 가치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는 이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스타일을 깨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지금 주변에 볼 수 없으니까 과거에 있는 다른 시간대에 있는 문화 유전자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도 과거의 스토리를 갖고 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자기만의 걸로 소화를 해내는 그런 자기 철학이 있고 제가 뭐 다른 건축가들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은 그 뭐 뒤에 나올 뭐 피터 아이젠만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 건축을 설명을 할 때 꼭 딴 철학적 인용을 해요. 뭐 딜레즈가 이렇게 얘기했네, 뭐 누가 저렇게 얘기했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누구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건축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저는 이제 되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그게 이제 이 미국에서 걸출한 건축가였고요. 우리가 아시아로 이제 좀 돌리면은 아시아에서 물론 훌륭한 건축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딴 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건축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안도 다다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건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90년대 유학을 딱 갔을 때 서양 그 학생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의 작품을 베끼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시아 건축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저는 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만화 드래곤볼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도 다다오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안도 다다오와 드래곤볼의 공통점은 둘 다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잘 융합했다 이런 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드래곤볼은 1984년부터 95년까지 한 10년 동안 주간 소년 점프라는 일본 만화 잡지에서 연재가 됐던 것이에요.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드래곤볼이 그렇게 뭐 동양과 서양, 유럽 뭐 할 것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는 저는 동서양의 가치의 융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일단 서양의 스토리라인과 동양의 스토리라인을 다 섞었어요.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라인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다 성경책의 스토리거든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같은 거 보시면은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그 맨 영화 마지막 장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루크라는 친구가 이렇게 쫙 비행기 쫙 타고 가다가 미사일을 한 방 딱 쏴가지고 그 한 방이 정말 개미 구멍만한 데로 들어가서 이게 전체 데드스타를 폭파시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돌판매 던져가지고 딱 이마 정중앙에 맞춰가 죽인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의 스토리를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네, 그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는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 사상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스토리는 사실은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려운데 이 혼돈의 세상 끝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스토리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에요.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의 핵심 축이 뭡니까? 불교가 동양의 핵심 종교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자기 수양을 계속해요. 자기 개발을 계속해가지고 대오각성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아 사상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걸 두 이야기를 딱 섞은 게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딱 이야기 초반을 딱 보시면 나오는 게 초샤이언인이라는 그런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돈의 세상이 있는데 이 막 엄청난 뭐 악당이 나오는데 그 위기의 시간에 초샤이언이 나타나서 다 정복 끝날 것이다. 평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근데 초샤이언이 뭐냐면은 샤이어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오공 종족인데 외계인 종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초인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악당이 항상 나와야 되죠. 악당이 뭐 프리저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근데 손오공이 웃겨요. 그 외계 종족이 그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자기 수련을 해요. 엄청나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각성을 딱 합니다. 그러고서 초샤연이 딱 돼요. 그러고서 프리저를 딱 무찌르고 딱 끝나는. 메시아가 손오공이었다. 이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동양의 스토리와 서양의 스토리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게 드래곤볼이거든요.
1980년대에 나온 만화예요, 이게. 1980년대에 일본 문화의 대표가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한다면 건축계는 안도다다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 만화가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이라는 그 문화를 한번 보시면은 둘 다 일본인데 특이한 게 일본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서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서구 문명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많이 하죠. 근데 일본은 되게 독특한 게 이제 봉건 사회였잖아요. 오랫동안. 봉건 사회의 특징은 옆에 있는 부족이든 뭐 누가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지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복당한 피지배계층들은 이긴 사람들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봉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섬기는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라 되잖아요. 임진왜란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아주 빠르게 서울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한양에서 왕을 자기네들이 잡으면은 조선은 다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상치 않게 왕이 북쪽으로 피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뭐 끊임없이 반발을 하고 보통은 왕을 잡으면은 다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습성은 이 봉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팩트가 그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정복 당하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원폭 딱 터트리고서 메가도가 입성 딱 했을 때 다 그냥 싹 엎드린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신인 거예요. 그냥 메가도 신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그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시면 메이지 유신부터 서구화가 되다가 그 1948년도에 원폭 이후에는 완벽하게 미국 쪽으로 붙는 거죠. 미국이 자기네들이 따라가야 되는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만화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